안녕하세요. 행복론, 오늘은 11주차, 드디어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색조가 다른 이 PPT도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행복론이라는 것은 뭐 여러 주제를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번 학기에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새롭게 아담 스미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런 경제 문제 전반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담 스미스는 그 고전경제학이라고 그러죠. 고전경제학. 그래서 뭐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 이런 문제가 이제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담 스미스와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그런 인물로서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경제학의 어떤 다른 방향. 그래서 케인즈는 우리가 저번에 다룬 그 베블런제 다룰 때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데, 케인즈는 그런 그 새로운 경제학을 주창한 사람이고, 말하자면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입장이고, 이 아담 스미스는 굉장히 독특한 고전 경제학을 완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경제 문제에서 어떻게 비춰질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국부론이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담 스미스는 말하자면 18세기 초반에서 후반까지 살았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은 그 철학에서는 헤겔, 물리학에서도 고전 물리학, 이런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여기 지금 우리가 약간 아담 스미스 하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학생보다는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행복론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개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래스고라는 그 대학을 졸업했다 거예요. 그리고 착실하게 그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자기 모교에서 계속 교편을 잡은 거죠. 교편을 잡았는데, 이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가 고전 경제학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편견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에 있어서 그런 편견이 있다. 원래는 도덕 철학의 교수로 재직을 했다는 거예요. 도덕 철학. 이게 철학 분야죠. 그래서 주저가 도덕 감정론입니다.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해가지고
도덕적인 감정의 이론, 도덕 감정론, 이라는 게 주저고, 그냥 나중에 국부론을 쓸 때 그런 일화가 있다. 심심풀이로 그냥 한번 내가, 끄적거리고 있다. 누구 이제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국부론을 쓸 때, wealth of nation. 원래 이제 국가의, wealth 하면 뭐라고 할까, 이걸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어쨌든,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거를, 의미하죠. wealth of nation. 그래서, 나 요새 할 일도 없고 해서, 이제, 그냥 종이에다 끄적거리고 있어.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후일, 대저가 된 거죠. 국부론. 해서, 고전 경제학을 완성한 그런 인물이 되고 그런 저서가 됐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까 고전 물리학을 완성한 뉴턴,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철학을 완성한 헤겔, 과 마찬가지로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담 스미스가 있다. 애덤 스미스 저는 9세대가 돼가지고 아담 스미스 이렇게 하는데 그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저를 쓸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왜 이 저서를 썼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의 사상적인 원류는, 아담 스미스의 사상적인 원류는 자연과학적 사고방식과 스토아 학파를 주로 하는 자연법. 그래서 이제 경제학보다는 철학과 윤리학 쪽에 이제 교수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거의 그 도덕 철학은 자연신학이나 윤리학이나 법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상당히 색다른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전공한 바도 없고, 그런데 그럼 자기 혼자 독학을 해서 물론 했겠죠. 했지만 왜 이런 책을 썼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굉장히 의문스럽죠.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 국부론의 이제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이고 이게 PPT에서 뭐가 많이 잘려 나가네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요새 비대면 수업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PPT 만들고 그 대본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촬영하고 이걸 또 업로드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경험론의 완성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영국 경험론의 완성자다. 우리는 보통 영국 경험론 하면은 존 로크, 그 다음에 버클리, 휴m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숨은 완성자라고 볼 수 있죠. 아담 스미스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린 건데 데카르트라든가 이런 시대, 고전주의 시대 때 인물이죠. 그때 이제 홉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홉스.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핵심 뭐냐?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이다. 그러니까 욕망적인 이 셀피시하다는 거죠. 셀피시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근데 이제 허치슨이라는 인물은 잘 안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선심, 착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다. 굉장히 색다른 얘기를 했죠. 성선설이죠. 말하자면 성선설과 홉스는 성악설. 인간의 본심은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찍어 누르지 않으면 언제 뚫고 나올지 모르는 이런 문제야. 무슨 소리? 허치스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거야. 이렇게 둘이 어떤 그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딱 나와가지고 양자를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왜 싸우고 있어? 그런 거죠.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는 홉스, 또 이 허치슨이나 아니면 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로크.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의미에서 경험론을 정초해 놓은 사람이 존 로크죠. 그래서 이성 우위의 평화 상태로 보는 로크를 화해시켰다. 그러니까 존 로크하고 그 다음에 홉스를 절충을 했다 이 말이죠. 절충이라는 말이 안 좋다면 화해를 시켰다. 두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 가지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고 굉장히 그 완숙한 사상가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담 스미스 얘기죠.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사회계약서를 부정을 해요. 사회계약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설이 사회계약설이었는데, 뭐 루소라든가 존 로크로 대표가 되죠. 사회계약설. 사회에 이러이러한 어떤 법을 꼭 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아닌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규칙, 풍습, 뭐 이런 것들은 사회계약이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사회계약이다. 근데 아담 스미스는 그런 걸 부정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정의사회의 자연 발생설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사회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 말은 곧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그런 자유가 기본 인권이다. 뭐 누가 사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뭐 아니면은 국가가 힘을 써가지고 사회가 힘을 써가지고 무슨 자유를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자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통치는 필요악이다. 필요악이므로 최소한화해야 된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의 핵심은 또 혹은 경제학뿐만이 아니죠. 이 사상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국가와 사회와 인간 이런 그 존재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핵심이죠. 정부의 통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해라. 너무 우리를 갖다 못 살게 그러지 말고 세금 무겁게 걸고 그 다음에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 많이 하고 통제 많이 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덕 감정론에 있어서 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랬죠.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이제 물질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은 윤리학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근데 윤리학자죠. 이
아담 스미스가 뭐 무슨 경제학자가 아니라 윤리학자의 기본적으로 도덕 감정론이라고 해서 윤리 문제를 다뤘죠. 윤리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가 이 말이죠. 뭐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모든 학문의 결론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을 배제하고서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여기 물질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했는데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라는 것은 굿이라고 그래요. 좋다 그런 굿도 있지만 또 재라는 뜻도 있어요. 재화 어떤 재산. 재산의 가치는 도덕 가치의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도덕이고 뭐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 기준은 공감이다.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새 뭐 공감 능력이 뭐 어떻고 저떻고 있고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타인의 쾌감이나 타인의 쾌감이나 이익에 대해서 타인의 쾌감이나 이익에 대해서 자신의 동기나 감정에 감응하여 판단한다. 자기의 행위도 타인의 눈으로 판단한다. 반성해 본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타인의 다른 사람의 뭐 쾌감, 이익 이런 것도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실은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그 조화에서 인간성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인간은 악한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은 또 선한 존재야. 이렇게 둘이 싸웠잖아요. 그렇게 싸울 때에 홉스하고 로크하고 아니면 허치슨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 아담 스미스는 그 둘을 동시에 인정하려고 하죠. 그런 면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성이 완성된다. 그 다음에 자애, 이기심. 자애의 사려 분별.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아담 스미스는 뭐 마지못해 갖고 그래 인간의 뭐 이기심이 있을지도 모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게 꼭 나쁜 거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까 그랬죠.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가 쟁취한 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장을 하듯이 뭐 우리가 무슨 압제를 상대로 해서 싸워가지고 그걸 우리가 쟁취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그런 건가.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맞아 그래. 그 다음에 사려 분별. 이기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멋모르는 무슨 철 안 든 애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사려 분별 뭐가 옳고 그르고 한 거, 절제의석,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런 거를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향락의 노예가 된다. 이게 N번방 사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악마의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을 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조주빈 얘기했죠. 뭐 조주빈이 또 뭐 저까지 이렇게 해킹하려는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향락의 노예가 된 거예요. 향락의 노예. 왜? 자기 통제를 안 했잖아요. 자기 통제 여기 나오죠. 사려분별. 그 다음에 절제의 덕. 절제를 할 줄 알아야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그래서 향락의 노예가 된다. 그 다음에 탐욕에 대한 사려 분별이 요구된다. 탐욕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기심하고 탐욕하고는 달라요. 이기심이 인간에게 전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나 뭐 공자님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 마호멧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탐욕이 없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맨 처음엔 탐욕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잘 수양을 해가지고 없앤 거죠.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걸 통제를 해야죠. 개인선인 재, 사회선인 부. 아까 Commonwealth, 웰스라고 그랬죠. Wealth of Nation. 그거하고 굿이라는 건 다르죠. 굿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굿이고 사회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웰스다 하는 거죠. 다르죠. 이제 여기서 재와 부, 굿과 커먼웰스, 웰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사려 분별이 요구된다. 절제를 하고 여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여러분들 요거 칼라로 안 보면 안 보이겠네요. 자신의 쾌 불쾌가 원초적이고 타인의 쾌 불쾌는 나의 공감에 의한 영상에 불과하다. 이게 문제예요. 아담 스미스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쾌한 감정, 쾌락적인 감정, 기분 좋은 거 있죠. 그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불쾌감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르다.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내 공감에 의해서 추측해 보는 것 뿐이죠.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내가 한 대 탁 때리니까 기분 나빠질 수 있죠. 추측이 됩니다. 얼굴 찡그린 걸 보거나 뭐 내가 그걸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거나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쾌 불쾌는 나의 공감에 의한 영상에 불과하다. 남의 쾌감이나 남의 불쾌감 같은 거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추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 인간 결합 이런 것이 요구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원리, 이게 이제 바로 도덕 감정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보복 충동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정의라는 게 뭐냐? 정의, justice. 해가지고 셀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강의, 두툼한 책,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 누굽니까, 그게, 미국의 현대, 도덕 철학자, 그 사람의 이제 사상을 다룬 건데요. 셀던의 What is justice? 해가지고, 정의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보복 충동에서 기초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싸워요. 강자하고 약자하고 싸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못 본 척 하면서 지나간다. 둘째, 개입한다. 야, 너,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힘센 놈에게 보복을 한다는 거죠, 보복.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강자, 약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강자 편을 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힘센 놈한테 붙습니다.
야, 왜 그렇게 자동차 가는데 끼어들고 그래? 어? 그 여자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 강자편에 딱 끼어드는 사람 있죠. 붙는 사람. 그런데 이 정의라는 건 뭐냐? 보복 충동이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 힘센 놈이 왜 약한 사람을 괴롭혀? 그런 그게 정의라는 거죠. 이 정의를 실현하려면 법으로 그걸 갖다가 나타내야 된다 하는 거죠. 법으로 나타낸다는 거. 법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가 접촉 사고가 나면 막 둘이 싸웁니다. 막 전화기를 붙들고 하면서 막 아저씨 왜 이거 이렇게 했어요? 하고 뭐 먼저 깨들었잖아요. 응? 운전 똑바로 해. 뭐 그러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아이고 이렇게 뭐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는 막 보험회사에다 경찰에다가 막 전화해가지고 하고 또 나와가지고 아이고 날씨 좋네요 이렇게 하고 그죠?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게. 신사의 뒤에는 칼이 숨겨져 있다 그런 거죠. 권력에 의해 강요를 한다. 정의를 강요한다는 거죠. 침범하면 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신분의 차별을 벗어난 시민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이 시민사회라는 게 근대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그래요. 근대 시민사회. 시민사회라는 건 뭐냐 그러면 시민사회라는 것은 시민이 모든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죠. 법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법을 만드는 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이 하는 것이고 이 시민이라는 것은 욕망을 가진 존재예요. 이 시민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근대 시민사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회의 이러한 방관자로서의 그 자주 독립한 뭐뭐가 있네요 여기. 그러면 이런 그 보편적인 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제 하는 거죠. 도덕 감정론에서 결국은 이제 이 정의를 인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 이제 있는 것이 사회인데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정의를 위해서 보편적인 커먼웰스죠. 커먼웰스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도덕 감정론이라는 것은 철학 윤리적인 그런 그 처서인데 그 결론은 국부론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보편적인 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게 국부론의 문제죠. 그래서 wealth of nation, commonwealth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미스 주장의 핵심은 자유방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레이세츠 페어 자유방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 여러분들 비틀즈라는 미국 가수 알죠? 비틀즈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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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못하겠네. 아우 저 교수님 괴짜야 무슨 강의하다 노래를 부르고 말이야.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내버려둬라 하는 게 자유방임이죠. 내버려둬라. 좀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좀 내버려둬. 그게 바로 스미스의 핵심 주장이에요. 좀 제발 개인을 좀 내버려둬라. 왜 이렇게 국가에서 간섭을 하고 콩이네 파치네 하면서 괴롭히냐. 내버려둬라 하는 거죠. 속이 시원해요 아주.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뭐 스미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은 착한 존재야 이런 거 아니고 착하기 때문에 내버려둬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인간이 악한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개인적인 관심이야. 예? 이기심이라는 게 뭐, 언뜻 생각하면 남의 걸 막 뺏어오고 저밖에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현재 상태를 개선하려는 어떤 개인적인 관심, 그걸 갖다가 이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내 문제에 골몰해 있는데 나는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개인적인 관심이고 자연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연 상태로 가보면은 이 아프리카 초원에 가보면은 이 뭐 하이에나나 사자들이 막 사슴이나 뭘 잡아먹거든요. 뭐 토끼나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는 들소도 막 잡아먹고 그러죠. 그 개인적인 관심이에요. 그걸 갖다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나쁘죠. 나쁜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개인적인 관심이다. 자연적인 노력이다. 이걸 이기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적당히 해라. 그런 거죠. 너무 그걸 가지고 막 끝까지 하지 말고 적당히 자기가 욕구가 만족되었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치고 이래야지. 그걸 막 또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 상태는 정부나 정치가의 보호나 간섭이 아닌 자연 발생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어떤 뭐 가난하든 부자든 뭐 돈이 많든 적든 뭐 중간이든 그런 것은 정부의 보호나 간섭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발생한 거야. 왜 자꾸 정부 니들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제발 좀 내버려둬. 그래서 이제 이 분업이라는 게 가장 유명하죠. 국부론 1편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핀을 만들 때에 한 사람이서 하루 종일 망치질 해가지고 만들면은 완성된 핀을 25개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럿이서 분업을 해가지고 공장에 모여가지고 핀을 만들면 나는 망치질만 하고 어떤 사람은 담금질만 하고 어떤 사람은 철사를 구부리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핀을 500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분업이라는 게 독일어는 아르바이츠 타일롱입니다. 아르바이츠 타일롱. 노동을 나눈다. 이게 분업이죠. 나누어서 하는 거죠. 말하면 그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자기 할 것만 찰리 채플린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분업하는 거. 계속 똑같은 것만 하죠. 자기 것만.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분업이라는 것은 타인과 교역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이다. 자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협동을 해서 만드는 것이 더 자기한테 유리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경향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뭐 기계가 등장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다 껍데기만 본 거다 하는 게 아담 스미스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경향이 남과 교역을 하고 싶어 하고 이기적이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생물로 태어났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갖다가 독특하게 뭐 해가지고 인간 악한 존재야. 뭐 그래서 때려잡아야 돼.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홉스 얘기인데 뭐 제가 홉스도 좋아하지만 조금 과한 게 있죠. 그래서 화폐라는 것도 서로 물건과 물건을 바꾸면은 그거 딱 잴 수가 없잖아요. 핀 한 개하고 사과 한 개하고 바꾸면은 누가 더 유리한지 상당히 애매하잖아, 그죠? 그런 걸 없애려면 화폐를 사용해야 된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폐라는 것은 추상적인 가치 척도를 나타내는 거죠. 추상적인 가치 척도. 그래서 사과가 한 개에 100원이다. 요새는 뭐 1000원입니까? 1000원이다. 그러면은 핀 한 개도 1000원이다. 그러면은 사과 한 개하고 핀 한 개하고 바꾸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거지. 인간이 다른 사람과 교역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 화폐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고대 보면은 그 화폐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괭이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고 조개 같은 것도 있고 화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화폐 놀이 같은 거, 돈 가지고 뭐 사고 막 그런 거 놀이 했던 굉장히 재밌던 기억이 있는데 하루 종일 해도 지루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해서 막 돈을 찍어내고 이런 거는 훨씬 후대 얘기다. 그게 그냥 본말에 전도된 거지. 뭐 정부가 마치 이 화폐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 축적, 뭐 막스 베버가 자본 축적 뭐 어쩌고 저쩌고 근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뭐 이런 논문에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자본 축적이라는 것은 어떤 뭐 기독교에서 뭐 그렇게 하라고 했다 뭐 안 했다 뭐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욕구로 인한 저축에 불과한 거다 하는 거죠. 개인들은 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다람쥐가 겨울에 먹을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안 먹고 있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욕구, 살아남겠다 하기 위해서 부를 쌓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나쁜 것이다. 하지 마라. 정부에서 그렇게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 스미스 얘기는. 그래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개인적인 자연적인 추세에 의해서 자본이 축적되는 거지 무슨 정부에서 저축을 장려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에서는 스토아적인 자연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세요.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저절로 결정이 된다. 저절로. 시장에서 누가 자 오늘은 사과 하나에 10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핀 한 개에는 950원이 됩니다. 서로 교환을 하시려면은 100원씩 주고받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고 팔고 뭐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또 증가하고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이 안 되고 해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결정이 된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국가에서 시장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쌀을 막 사가지고 드리고 뭐 그걸 축적을 해놓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막 내놓고 사드리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드리고 뭐 이런 참 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여간 아담 스미스 얘기는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저절로 지가 알아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북부라는 게 분업이 있고 아까 얘기했죠. 화폐 교환 가치, 그 다음에 인간의 이기심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생산물 가치, 정책 이런 것들이 뭐 국가의 역할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어떤 이기심에서 출발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국가의 부를 증진시킨다 하는 거죠. 또 부의 성질과 원리를 통해서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중농주의나 뭐 중상주의 이런 걸 비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괄해 보면은 인간의 개인의 어떤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 unvisual hand 하죠. unvisual hands.
보이지 않는 손, 여기 있죠.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이제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결정되도록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행복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행복론에서 이게 관심사죠. 인간은 이기적인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저절로 조절돼서 결국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 그래서 사편 2장에 이제 국부론 사편 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론적인 신앙이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뭐 이렇게 정말 뭐 우리처럼 옷 입고 뭐 모자 쓰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우주의 질서, 이법이라고 하죠. 이법, 이법 질서 이런 것들이 신처럼 세계가 저절로 이렇게 인간이 행복해지도록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국가가 개입해서 뭔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산업혁명에서 성장한 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런 거다. 시민계급이라는 게 아주 건전한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 하는 거죠.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정치가들이 상업을 왜곡하고 제약하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궁극 목표다. 정치가들이 뭐 자꾸만 뭘 어떻게 시장에 개입을 하고 그러죠. 이건 뭡니까 뭐 삼성에 개입을 하고 뭐 돈을 받고 뭐 어떡하고 감옥에다 넣고 해갖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자꾸만 상업을 왜곡하고 제약하는 이런 정책을 좀 제발 하지 마라. 질린다 아주 그런 얘기죠. 산업혁명이 촉발되기 시작할 때 경제 사회제도의 변화와 이윤 추구가 경제활동의 동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 이윤 추구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왜 통제하려고 하느냐. 국가가 부당하게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 더 늘리려고 하는 거, 돈 없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거, 그거를 왜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철퇴를 가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막 국가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고 막 식민지 건설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국가가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때였었어요. 자유 방임 국가가 아니고 굉장히 통제형의 그런 국가가 득세를 하는 때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니겠냐.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탐구한다는 거죠. 이 아담 스미스의 북부로는 이 경제가 돌아가는 새로운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시장 경제에 맡겨서 가만히 놔두면 잘 될 텐데 왜 자꾸 나서가지고 그러냐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윤, 임금, 지대. 지대라는 것은 땅 빌려주고 돈 받는 걸 지대라고 하죠. 건물 임대하는 것도 지대입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이윤을 추구하죠.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지주는 지대, 땅값을, 건물값을 받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학문을 정립하고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이
국부론의 어떤 총괄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건제와 중상주의를 비판했다는 거죠. 그런 근대 시민사회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봉건제, 그러니까 그 중세의 그 장원이라는, 수도원과 장원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농민들을 착취를 하고, 그 다음에 중상주의, 막 상업을 장려해 가지고 국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뭐 지원을 해주고 어떡하고 뭐 하는 그런 거, 그런 것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혁명, 미국 혁명도 있고 프랑스 혁명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근대 시민사회에서 생산력의 구조를 해명해 낸다는 거죠, 이 국부론이.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합리성을 논증하는데 이 국부론의 목적이 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합리적이다, 가장 합리적이다, 손대지 마, 인위적으로 국가라는 그런 미명하에 자꾸 간섭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둬 좀 하는 얘기죠. 현대인의 삶의 중심에는 시장 소비의 어떤 그런 중심 사회가 있다. 현대인이라는 것은 시장 소비, 시장과 소비. 그래서 이제 사회가 유지되는데 합의를 하기를 자연 경쟁과 수요 공급. 자연적으로 경쟁을 하죠. 가만히 놔둬도 더 많이 돈 벌려고 하고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은 자연 경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야 그건 너무 비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까지만 올려 값을, 그러지 않으면 철퇴를 내리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저절로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내버려 둬라. 왜 자꾸 간섭을 해갖고 시장을 병들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죠. 농노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저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세 봉건 사회에서 이제 근대 시민 사회로 넘어가지만, 그때 국가들이라는 게 구습을 탈피 못한 거예요. 영주들이, 장원제도의 그 영주들이 하던 행태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국왕이 있어요. 여기 왕이 있어요. 왕. King of Nation. 그러니까 국왕이 이제 그 밑에 수도원장, 대주교, 뭐 기사, 제후, 뭐 또 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부론의 핵심은 뭐냐? 군업사회라는 거죠. 군업. 아르바이트 타일롱. 뭐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르바이트가 영어로는 아르바이트인가요? 뭔가요? 워킹? 워킹 실렉션도 아니고 뭐 하여간 군업. 18세기 영국의 번영은 경제성장의 산물이다. 네. 이건 뭐 누구나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얘기죠.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에 영국이 번영을 했다. 그냥 싸움 잘해가지고 해적들을 파견해가지고 식민지 건설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산력의 증가 원인과 분배 과정을 잘 한번 들여다보자. 왜 생산력이 증가가 됐고, 또 분배는 그 생산한 부를 갖다가 어떻게 분배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자. 아까 얘기했던 핀을 제작해내는 그 분업 공장에서 생산력이 240배 내지 4,800개로 증가가 됐다 하는 거예요. 직업의
분화가 촉발됐다는 거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직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분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핀 만드는 공장, 핀의 재료가 되는 그걸 만드는 공장, 또 핀을 파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떤 상가, 시장 이런 게 이제 또 그 시장 중에서도 핀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또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또 운반하는 회사, 또 배달하는 회사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직업이 분화되도록 촉진을 했다, 촉발을 했다. 노동의 생산성 개선의 극대화, 기술과 숙련도의 고도화,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판단력의 정확성 등이 분업의 결실이다. 그러면 근대 시민사회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업사회다. 아르바이트 타일롱. 그 다음에 교환사회. 분업됐을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바꾸는 거죠. 화폐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핀을 생산하지만 사과도 사 먹어야 되고 짜장면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쌀도 사야 되고 또 자동차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상품을 교환하는 그런 사회다. 기술 향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분업, 여기 나오네요. 노동의 분할, Division of Labor. 분업은 아니네요, 이거는. 노동의 분할. 분업이라는 것은 노동을 딱 자른다 이거죠. 노동 그 프로세스를 여러 개로 잘라가지고 핀을 갖다가 주물을 붓는 사람, 그걸 망치로 때리는 사람, 그거를 자르는 사람, 제작을 하는 사람, 뭐 운반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생산 라인에서 쭉 이렇게 분업이 된다. 생산물이 교환되는 사회,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움직이면 노동으로 분배를 받는다. 그죠? 이게 행복하고 무슨 행복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본이라는 거죠. 자본. 이 자본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분업을 기초로 한 생산력의 그 조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본.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 그러니까 상업을 중시하는 그런 제도죠. 중상주의는 화폐가 경제 순환의 필수 요소가 된다. 중상주의랄 때 화폐가 있어야죠. 상업을 하려면 화폐가 있어야 돼. 중농주의는 자본 투하에 의한 생산력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부론에서는 비판을 한다는 거죠. 중상주의, 중농주의.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을 돈의 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대, 땅 빌려주고 받는 돈 이외에 이윤, 자본가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받는 그것을 이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자가 일하고서 받는 돈. 그래서 자본가, 노동자, 지주계급이 이렇게 이제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죠. 마르크스처럼 뭐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타인과의 거래 행위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다. 아까 얘기했죠. 난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서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간의 욕구지, 그죠? 그래서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익을 본다. 제가 저번 시간에 먼저 얘기를 했죠. 그 한스 얘기하면서 금덩어리하고 숫돌하고 바꾼다. 그러면 금덩어리를 주고 숫돌을 받는 사람이 이익이죠. 내가 원하는 게 숫돌이기 때문에.
또 숫돌을 주고서 필요 없는 숫돌을 주고서 금덩어리를 받으면은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에요. 자기 거를 주고 이렇게 바꾸면서 싱글벙글 하죠. 아이, 나 이익 봤어, 오늘. 소 한 마리하고 닭 한 마리하고 바꿨어. 아이, 기분 좋아. 소는 쓸모도 없는데 닭은 얼마나 좋아. 알도 매일 하나씩 놔주고, 이렇게 하면서. 닭을 주고서 소를 받은 사람은, 아이고, 나 이익 봤네, 오늘. 소는 한 마리에 150만 원인데, 닭은 한 마리에, 2만 원밖에 안 되거든.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익이라는 거죠. 어떤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이익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와 자기 이익은 탐욕과 이기심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 탐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기심, 탐욕이나 이기심이 아주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인간은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좋아하고 탐욕이 있고 이기적이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환은 분업을 낳고 잉여를 증대시킨다. 교환을 하기 때문에 분업이 가능해지는 거고, 분업을 하게 되면 그 잉여를 증대시킨다. 어떤 그 돈이 이제 남는 거죠. 이제 이윤이 추구가 되면 돈이 남는 거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거죠. 생산에는 노동자, 기계나 설비, 공간 이런 게 필요하죠. 노동자, 고용주, 지주는 서로 간에 의존한다. 뭐 노동자, 지주가 착취를 하고 고용주가 착취를 하고 노동자는 당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크스 얘기처럼 뭐 프롤레타리아트가 뭐 부르주아한테 착취를 당해가지고 계급 투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다 뺏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 서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고용 당해야지. 그리고 돈을 놀려두면 뭐예요? 투자를 해야지. 그죠? 서로 간에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부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요, 그걸. unvisual hands.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돈을 갖다가 막 움직이는 거죠. 여기로 놨다, 저기로 놨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 손을 그려요. 이 손이 이 손을 그려요. 그럼 이 손이 또, 이 손을 또 그려요. 어떤 손이 어떤 손을 그리는지 알 수가 없죠. unvisual hand. 그림인지 손인지. 예. 그래서 분업은 인간의 상품 교환 능력으로 해서 이제 발생했다가 이겠죠. 그래서 교환의 원리, 왜 교환을 하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교환이 가능해지느냐 했죠. 그것은 이기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다. 아까 그랬어요. 전부 다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분업, 전문화 이런 걸 촉진하게 된다. 시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 한 얘기입니다. 한 얘기를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기심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기심, 자기의 상태를 개선해 보려는 거죠. 이기심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 막 남의 걸 뺏어오는 게 이기심이 아니고요. 남의 손에 든 걸 갖다가 탈취해가지고 내가 갖고 이런 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이지. 그래서 이기심이
보편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이기심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을 생겨나게 하고 서로 막 욕심을 내서 남의 걸 뺏는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뺏는 게 아니죠. 주고 받는 거죠. 교환하는 거고. 그래서 생산이 증가되고 그래서 점점 더 잘 살고 행복해진다 하는 얘기죠. 이기심의 병폐도 있죠. 사실은 이기심의 병폐를 방지하는 경쟁. 경쟁을 시켜놓으면요, 정당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기심의 병폐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격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면 나는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점점 더 경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물건이 싸지죠. 서로 많이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출혈 경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그거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그 호전되죠, 상황이. 동등한 노동량의 교환을 위해서 공건적 제약과 중상주의 보호 및 간섭 정책 이런 걸 다 철폐해야 된다.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시민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결정된다 하는 얘기 아까 했습니다. 이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조절을 한다. 야,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 있어? 어디 있을까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 거죠. 제각기 자신의 이기심만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전체적 결과가 가격이 적절하게 이렇게 결정되는 보이지 않는 인비주얼, 원비주얼이 아닌 인비주얼 핸드네요. 핸즈 하는 게 맞을 것도 같고 인비주얼,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손이라는 것은 뭐 어떤 어떤 액션을 의도적으로 사람처럼 의도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잉여가치라는 것은 남아 돌아가는 그 상품이나 돈 이런 걸 말해요. 그 잉여가치가 이제 자본 축적이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발달이란 자본 축적의 과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자본이 축적됨으로써 자본주의가 점점 더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 1억 불을 수출하다가 지금은 뭐 몇천억 불을 수출을 하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 발달인 것은 자본 축적의 과정이다. 돈이 많으니까 이번에 100만원씩 줘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잘 쓰고 있겠죠. 그래서 부의 축적 과정이 이제 인간의 행복을 견인한다. 생산력을 높이는 경제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자본이 축적이 돼야, 자본이 있어야 생산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우, 제가 배가 고파서 지금 막 도저히 뭐 힘이 든데 반밖에 못했네요, 아직. 잉여 가치를 절약해서 투자한다. 그죠? 남는 돈을 갖다 투자하죠. 뭐 그걸 놔둘 필요가 있나요? 자본의 축적, 자본주의 발전의 원형이다. 이게 자본의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본주의 발전에서. 그래서 생산력이 높아지면 자본이 축적된다. 또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상호간에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죠. 생산력과 자본, 혹은 자본의 축적. 그래서 이제 이 국부론의 제3편에 보면 민권의 보장이라는 게 나와요. 이 민권의 보장.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권리를 말하는 거, 시민권.
인권의 보장.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연법에 의해서 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대 시민이 확립되는 역사적인 필연성이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증가해가지고 시민권이 보장되니까 결과적으로 근대 시민이 등장을 하고 근대 시민을 보호하는 근대 시민법이 확립됐다 하는 것이 근대 시민사회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이기심 때문에 상품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시민법은 자연적인 것이다. 시민법이라는 것은 뭐 사회 계약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존 로크나 아니면 루소나 아니면 다른 또 그 이외에 많은 몽테스큐에라든가 뭐 시민법을 그 사회 계약설로 보는 그런 입장,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건 틀렸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발생한다. 무슨 뭐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국부론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현실적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뭐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설을 시오리를 갖다가 완성한 것이 아니고요. 근대라는 그런 시기에 그 현실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나 그 현실을 읽어내는 내 어떤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겠죠. 핵심은 국가가 개입을 너무 많이 너무 깊게 하면 안 된다. 시장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가격을 결정을 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애타게 할 필요 없다 하는 거죠. 국부론의 이제 그 자연적인 자유, 아까 이제 자유라는 것은 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갖고 정치해내고 뭐 장미전쟁을 통해서 정치해내고 미국하고 뭐 영국하고 싸우고 남북전쟁을 하고 광주 학살 운동을 하고 뭐 그 저항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태어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있는 거지. 있는 자유를 갖다가 억압을 한 거지. 무슨 자유를 쟁취한 건 아니다. 그 있는 자유를 제발 뺏어가지나 마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값싼 정보라는 그런 이해하기에 약간 뭡니까? 주저가 되죠. 값싼 정보? 저게 뭐지? 근데 이 값싼 정보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후대에, 아담 스미스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국가는 값싼 정부다. 마치 야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부를 자꾸 조그맣게 이제 만들고 돈이 안 드는 그런 정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과 국민들을 도와주는 작은 통치하는 정부가 아니고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같은 그런 거죠. 도우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국가로는 값싼 정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부론 제5편에 가면 마지막 정부의 역할은 뭐냐,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하는 거죠. 국가라는 것은 자본 축적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있다는 거죠. 관리들이 있죠. 관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은 국부 생산에 기여를 한다. 웰스, 어, 굿이 아니고 웰스를 확장하고 생산해내는데 기여를 하는 게 공무원들의 할 일이다. 사회적인 분업은 관리의 분업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완결된다. 이게 사회적인 분업 플러스 관리의 분업까지 해야 이 Wealth of Nation이라는 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냐,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관리는 사회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하며 사회적 분업의 일부분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국가가 통치하려고 그러고 간섭하려고 그러고 압제를 가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 국가. 그 히틀러의 국가가 그렇게 했죠. 겉으로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애국자인 듯이 하면서 속으로는 국민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그 악마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아담 스미스가 볼 때는 이제 그때는 히틀러가 안 나타났죠. 뭐 예언을 한 건지 어쩐 건지 국가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분업의 하나의 어떤 그 일익을 일부분을 담당하는 게 맞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값싼 정보를 주문하는 거죠. 정부가 좀 싸게 먹히도록 월급도 좀 적게 공무원이 너무 탈취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 하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그 월급을 좀 깎아라. 요새 말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그 정부가 너무 비대해. 무슨 요새 뭐 문화체육부 무슨 관광부 해갖고 막 몇 개인가도 모르는데 다 쓸데없는 거고 그 병 걸리니까 질병관리본부만 또 못해요. 정보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죠. 요새 말로 쉽게 이해하면 질본이라는 거는 뭐 사실 하나의 부도 아닌데 그 저 밑바닥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그런 기관인데 부 10개보다도 더 큰 기능을 했어요 이번에. 근데 돈은 전부 다 다른 부에서 다 갖다 쓰고 질본에서는 돈도 별로 쓰지도 못하고 역할은 다 하고 그랬죠. 어떤 범인도 잡을 때 보면 경찰은 늦게 출장을 해요. 늦게 출동을 해요. 시민들이 다 잡아놓고 시민들은 월급을 안 받고 공무원들은 월급 다 가져가고 그런 얘기죠. 제가 너무 흥분을 했나요? 흥분할 수도 있죠 이런 대목에서. 그래서 아주 아담 스미스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아이 맞는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아유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네 그냥 하는 얘기죠. 값싼 정보. 이 값싼 정부라는 것은 뭐 김영삼 정부 무슨 정부하고 다 값싼 정부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정부를 비싸게 만들어 갔어요. 비대해진 정부, 돈 먹는 하마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까지도 정부가 자꾸만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자꾸 부가 늘어나요. 자꾸 뭐 무슨 벤처기업부 뭐 해가지고 여성가족부 무슨 부 해갖고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면 그게 전부 다 세금으로 땜빵질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세금 먹는 하마 이 정부를 좀 싸게 좀 공무원들 월급을 좀 반으로 깎아. 그리고 정부 부채도 좀 없애. 이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 솔직히. 불 써놓고 저기 밤이나 새우고 말이야. 이런 얘기죠. 아담 스미스가. 저 이러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랬다는 것 뿐이에요. 값싼 정부로는 봉건국가와 중산주의 국가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슬쩍 피해가도 또.
그럼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별로 안 갔네요. 스미스의 경제설은 단순한 시장 자동 조절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뭐 수요 공급 법칙에서 등등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전주의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냐? 도덕과 정의로 뒷받침된 이론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 이론이 단순히 경제 이론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그 기본 프레임은 도덕과 정의,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 정부의 축소, 이런 거죠. 상인과 국가 권력의 정경유착 있는 거죠. 사실 이건희 뭐 회장이나 뭐 삼성전자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 뭐 해갖고 뭐 자꾸 불려다니고 어떡하고 뭐 식사하고 어떡하고 하는데 정경유착이라고 봐요. 솔직히 뭐 그런 거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뭐 그렇지만은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그건 나쁜 일이다 한 거죠. 독점의 폐해 이런 걸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개인과 공공이익이 공존해야 된다 하는 거죠. 공공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당하라. 북한이나 저기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 경제에서 개인이 손해보고 있는 거죠. 개인 사유재산도 없고 그래서 뭐 토지 공개념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하자면 중국이 아니라 중공입니다. 원래 중화인민공화국이 준말에 중공이니까 그냥 중공이라는 어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쓰지 않는 거죠. 언론에서 국가에서. 근데 실제는 중공이 맞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요. 중공에서 이런 시장 경제를 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개인의 그런 이익을 별로 보장하지 않는 거죠. 국가 땅도 못 가지게 하고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토지 공개념을 하겠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 중공 같은 데서 베트남이나 북한에서 토지 공개념이죠. 공개념이 아니라 뭐 국가 거죠 완전히. 쿠바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그 토지 공개념인데 하여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같은 이신론이라고 하죠. 신의 섭리가 작용하는 신성한 정의로운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고전주의자들이 이제 아담 스미스의 후계자들, 아담 스미스의 설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후발 주자들이 신고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고전주의자. 그 다음에 그 아담 스미스의 후계 그 학자들을 신고전주의라고 하는데 클래식이죠. 클래식. 네오 클래식. 이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서 윤리 문제를 탈락시켜 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리 문제가 핵심인데 해서는 되고 안 되는 어떤 그런 게 윤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메커니즘으로 경제를 갖다 무슨 사회과학으로 그냥 다루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사회과학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는 사회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본래적인 그런 그 윤리, 도덕, 인간의 행복, 진정한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되고 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역설했는데 이 신고전주의자들이 그 정신을 깨트려 버린 거죠. 잘못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정부는 국방이나 질서유지나 기간산업이나 교육 이런 것만 책임져야 된다.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모든 것에 밤나라 개나라 감나라 배나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100%, 150% 짝짝짝 완전히 아유 너무 잘했어 착해 아담 스미스 당신 말이야 최고야 최고. 저는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담 스미스의 경제설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이제 사조가 등장을 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케인즈 경제학이다 하는 것을 초두에 말을 했죠. 그래서 케인즈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 스미스 당신 말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국가가 개입을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철통같이 그 역할을 해야지 하는 말이죠. 재밌어지겠죠.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빠져주라. 시장이 있지 않냐.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있지 않냐. 한 거 있죠. 그래서 시장한테 맡겨놓고 시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너보다 더 유능한 신의 섭리 같은 여기 있죠. 신의 섭리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그 손이 너보다 더 잘 시장을 끌고 나가는 거야. 거기에 맡겨두고 넌 빠져. 그 대신 너는 국방을 좀 책임져주고 사회 질서를 지키고 도둑놈이 창고를 하면 가서 잡지는 않고 말이야. 뭐 시민들이 다 잡아놓으면 가갖고 뒷북이나 치고 그 살인범이나 무슨 그 강간범을 잡아가지고 주면은 또 풀어주고 말이야. 그냥 석방시키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돈 먹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경찰이나 누가 들으면 굉장히 안 좋겠네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산업, 사회 기간산업 같은 건 해야죠. 그래도 철도, 항만, 무슨 비행기 뭐 이런 건 해야죠. 그 다음에 교육, 대면 수업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설왕설래 뭐 왜 도대체 그 장관이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 정도는 나도 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죠. 이러지 마세요. 내 얘기가 아니고 이 교육이나 좀 똑바로 해라 하는 거죠. 교육. 국가에서 교육 똑바로 하고 기간산업 뭐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없어요. 뭐 다행히 그냥 잘 지나갔지만 지금 또 터지면은 그 입원이 안 돼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집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대구에 이번에 기간 산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다 해놔야 된다는 거죠. 대비를 갖다 다 해놔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그런 거나 해놔라. 사회 질서 유지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질서 무슨 사회의 범죄 경범죄 중범죄 뭐 돈을 수조억을 갖다가 횡령을 해도 가만히 있고 알지도 못하고 스위스 은행에 호주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잠자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거나 하지. 국방 그 북한 병사가 와가지고 그 쉬고 있는데 뭐 노크를 해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한테 총 쏴달라고 하긴 하고, 그러면서 선거에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잘해줘. 국방 똑바로 하고, 질서 유지, 사회 간접 자본, 교육, 이런 거나 하지,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속 시원한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경제에서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까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거 말고 또 뭐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경제에서 국가의 부정적인 역할의 신뢰를 한번 실제 사례를 들어보고, 그거를 막으려면, 재발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주빈이 도대체, 왜 나왔느냐. 조주빈이, 교수님, 조주빈하고 지금 경제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돼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조주빈이가 돈 벌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는. 가상화폐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돈을 엄청나게 챙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경제에서 국가가 그런 거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컴퓨터, 이 사이트 이런 걸 갖다 전면, 뭐, 어떤 개인을 사찰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게 너무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조주빈 그 예가 있죠. 뭐 다른 예도 많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뭔가요? 뭐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있으면 뭘까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뭐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돈 없이 행복하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건강이라고 그랬죠. 아유, 교수님 무슨 당연한 얘기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를 해야죠. 당연하지 않은 얘기를 그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행복을 위해서 건강, 그 건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제, 돈이죠. 그래서 돈을 그럼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경제학 국부론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런 기특한 생각, 제가 좀 버리셨나요? 기특하다고 하면 대가한테 위대한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케인즈라는 그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상하게 다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은 과연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또 한번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